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교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이제 슬라이드 좀 줘볼까요? 음, 오늘은 이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그 시간으로 해서요. 효과를 두 배로 다양한 걷기와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우리가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좀, 어머니, 아버님 세대 때는 알 것 같은데, 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보시면은 우리가 뒤쪽에서 뛰어오는 뭐 이거 마라톤 경기하는 것 같고요. 뒤에서 뛰어오시는 한 선수 보면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앞에서 뛰고 있는 분은 맨발로 뛰고 있어요. 저분이 인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그 1 등을 금메달을 차지한 아베베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맨발의 아베베 그러면은 지금 한 70 년대생 이전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은 맨발의 아베베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이디오피아 선수고요. 에디오피아 선수인데 아프리카 최초로 인제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마라톤 경주에서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2 연패를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올림픽, 이렇게 도쿄 올림픽 우승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맨발로 뛰어야 되는 이유는 없었었어요. 뭐 원래부터 맨발로 연습했냐 그건 아니었고. 근데 이분이 원래는 후보 선수여서 추천을 못 하려고 그랬다가 그 에이스 선수가 다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부랴부랴 인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신발이 없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적 그러느니 평소에도 좀 연습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맨발로 뛰자." 그래 가지고 맨발로 뛰어 가지고 이분이 마라톤을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맨발 그러면 우리가 맨발에 지금 어른들은 맨발의 아베베 이런 것들이 아주 기억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42.195 킬로미터를 뛰는 거잖아요. 그 42.195 킬로미터를 맨발로 뛰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이 맨발에 대한 추억이 있고, 제가 그 하버드 대학병원,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거기가 인제 하버드 대학교 원래 저건데 1881 년도에 이게 개원했던 아주 오래된 병원이고, 그 전 세계에서 마취를 제일 먼저 했던 병원이고 막 그럽니다. 그 병원에서 제가 연수를 바이오메카닉스 레버러토리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력학 연구소에서 제가 있었었는데 1 년 2010 년부터 2011년 사이인데, 그 당시에 정형외과에 관련된 것 중에서는 거의 최초다시피 하게, 그 원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여러분들이 잘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NEJM이라고 굉장히 그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이 있지만,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논문에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네이처 논문에 정형외과 관련 논문이 실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리버만이라고, 이분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은 아니고 그 진화 생물학자, 인류 진화 생물학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있었을 때 이 MGH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우르르 가서 뭐 거의 뭐 네이처에 실린 건 뭐 글쎄 노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런 것들에 준하는 뭐 그런 좀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우르르 가 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참 제목도 재미있어요. 보면 이 베어풋 맨발 대 인제 수드풋,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드러너, 그래서 그 신발을 신은 사람. 예.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랜딩에 대해서, 발착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운동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로 저렇게 착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 슬로우 조깅 얘기하면서 중간 부위로 착지하든지 우리 그 밑에 층간 소음 때문에 발 뒤꿈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앞부분으로 착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베어풋 그러니까 맨발인 경우에는 저렇게 뒤꿈치로 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착지를 하면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인제 미드풋 혹은 이제 포어풋 그러니까 그 발의 중간 부위나 앞부분에서 착지를 하게 되는데 저게 아주 그 신발 신은 어 발하고의 아주 현격한 차이거든요. 신발을 신으면 저렇게 뒤꿈치로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앞꿈치로 착지를 하는 게 충격 흡수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논문을 그 강의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하버드 가제트라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학보사, 하버드 대학의 신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인제 이 리버만 팀하고 리버만 연구팀하고 인제 그 뭐라 그럴까 인터뷰 그런 것들에서 기존에 인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인제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는 뒤꿈치로 가는데 우리가 맨발로 걸었을 때는 어떻게 앞꿈치로 가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 앞꿈치로 가는 것이 무엇이 유리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직립을 한다는 것 빼놓고는 엄청 힘도 약한 편에 속하고요. 체구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사람이 사자랑 싸워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사자의 앞발이면은 사람 정도는 호모사피엔스는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옛날에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했냐?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길게 뛰는 거예요. 빨리 뛰는 거는 치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보다 빠른데 걔네들은 오래 뛸 수는 없습니다. 그 뛰는 정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천천히 달리지만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걔네들이 엄청 빨리 도망갔다가도 지친 다음에 할딱할딱 거리고 있으면 그때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잡는 그런 방식의 사냥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길게 뛸 수 있느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포오픈 랜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랩에서도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MIT 나온 친구들이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팀이 아프리카에 가서 7년인가 5년을 연구했다 그때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았던 민족들을 갖다 연구를 했었고 케냐에 가서. 그래서 케냐에서 연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뒤꿈치가 아니라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발이 랜딩을 하더라, 착지를 하더라. 그런 연구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랬더니 우리 그 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뭘 질문했냐면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아프리카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애들이나 애기들은 어떠냐. 애기들은 왜냐면 신발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굿 퀘스천이라고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게 참 네이처에는 그냥 실리는 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연구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애기들에 대한 연구들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은 이렇게 뛸 때 아장아장 뛰잖아요. 보면은 이 발 앞부분이 닿으면서 그 착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발이 엄지발가락 빼놓고 네 가지 발가락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애기들 잘 보시면 주위에 우리 손주들이나 아니면 애기들 잘 보시면 애기들은 이 발가락이 5개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앞꿈치가 이렇게 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앞꿈치가 닿던 건데 우리 지금 리버만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요즘에 옛날에 샌들 같은 것들은요. 옛날 가죽 신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포오픈 랜딩 그러니까 우리 앞꿈치로 착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운동화는 1970년, 80년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신발이 있었지만 그때는
쿠션이 거의 없었던 가죽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쿠션이 나온 거는 70-80년대 그 이후에 뒤꿈치로 이렇게 랜딩이 되는 거지, 착지가 되는 거지, 앞꿈치로 대부분은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맨발 걷기, 맨발 걷기라는 것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님이신 이철식 교육감님도 엄청 저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꼭 신발 신고 가는데, 맨발 걷기는 장점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신과적으로나 실제로 호르몬상에서, 저는 이제 교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디서 들리는 얘기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에비던스, 증거를, 연구 논문이 나온 것들만 갖고 제가 추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설마 했는데 저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분비가 훨씬 더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회복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감소가 되고,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신발이라고 하는 건 발을 감싸고 좀 갑갑하게도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뭐 물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안방에까지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신발을 신고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런 일인 거거든요. 우리 아기 때 보면은 막 양말 신겨 놓으면 울고 그러잖아요. 양말 벗겨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심리적 회복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의 근육의 강화나 아니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이 직접적으로 지면에 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달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균형을 갖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무릎 관절에 과해지는 하중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근데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는 신발을 신는 것이 더, 저도 하중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동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로 더 맨발로 하는 것들이 하중 감소돼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맨발로 뒤꿈치로 이 하중이 가해지는 거는 훨씬 더 하중이 많이 가해지게 되죠. 근데 이 앞부분으로 착지를 하는 경우에는, 맨발인 경우에도 이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밖에서도 이따가도 제가 다시 한번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런 것들이 지금 충분한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논문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 논문들이 보편화됐다고 생각은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인지 기능, 젊은 어린애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인지 기능 향상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생각보다 이제 근육이나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고,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 같은 것들이 감소될 수 있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일부 연구에서 얘기가 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기존에 있는 신발을 신는 것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의 단점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은 꼭 조심해야 되냐? 저는 사실은 우리 선배님이, 교육감님이 맨발로 그냥 맨발 걷기 하실 때 저는 그 옆에서 꼭 운동화 신고서는 같이 걷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외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의 조그만 것에 찔려서 감염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나, 특히나 이제 면역이 떨어지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속 같은 거에 손상당해 가지고 파상풍 그런 걸로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파상풍 주사도 맞고 어렸을 때 예방접종도 다 맞고 이런 세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결국 이 감염과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살이 찢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맨발로 걷는 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감염에 약하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는 맨발 걷기를 권고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저 맨발 걷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덮어선 정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족부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이나 뭐 발바닥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지면으로부터 바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족부 질환의 강화의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걷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맨발 걷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방법대로 걷다가는 훨씬 더 족부 질환이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걷는 곳이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가 머드, 진흙이 있는 데들처럼 이렇게 좀 푹신한 충격을 받아주는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이 같은 황토길에도 딱딱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맨발 걷기에 적절한 곳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풀밭 그런 데도 또 우리가 푹신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풀밭 같은 데는 사실은 무슨 유리나 아니면 짜잘한 돌들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는 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생물이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자랄 수 있는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 같은 거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잔디밭 걷고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맨발 걷기, 올바른 맨발 걷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걷기 전에 혹시라도 발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그 목욕 같은 거 하고 완전히 말려야 되고 가끔 발바닥 좀 보세요. 내가 그러거든. 발가락 사이도 좀 보시고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상처가 났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감염이 돼서 절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갖다가 발바닥 같은 데를 잘 보셔서 내가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꼭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고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적 맨발 걷기라는 요즘은 맨발 걷기 협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권고하는 장소들은 자기네들이 좀 뭐라 그럴까 청소도 하고 유리 같은 거, 돌 같은 것들을 치우기도 하고 이런 아주 좋은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해서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고 비교적 깨끗한 장소에서 굳이 하실 거라면 저는 권고하지 않지만 굳이 하실 거라면 깨끗한 장소에 가서 하시는 거를 권고하고 뭐랄까 황토옥이나 머드 같은 아니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게 자연스러운 몸 자세를 해서 고개도 좀 들고 허리도 좀 펴고 이게 충격을 흡수를 잘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 맨발 걷기를 하면 항상 밑에를 봐야 돼요. 밑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막 돌이나 아니면 유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밟고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착지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습관대로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고 앞꿈치가 닿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돼요.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우리가 발 전체를 먼저 닿게 하든지 아니면 앞에부터 닿아서 뒤에가 이렇게 닿는 그 순서, 앞에가 닿고 뒤에가 닿는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하듯이 뒤에서 닿고 앞에가 이렇게 닿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충격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토, 힐, 토라고 그러는데 발가락, 뒤꿈치, 발가락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발가락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고 다시 발이 떨어질 때 발가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는 점점 증가를 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관리는 그다음에 그 맨발 걷기를 하신 다음에 항상 발을 깨끗이 씻고 균들이 안 남아있게 하고 그다음에 발바닥이나 발가락 상처들이 났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보습제 같은 것들을 발려서 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발가락의 노동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경시선회하고 운동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제가 매번 그 소개를 해드리지만 저희 건강운동관리사고 저희 그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우리 연구원이기도 하고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공경선생님하고 운동을 오늘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걷기 운동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뒤꿈치 걷기, 앞꿈치 걷기, 옆으로 걷기, 다리 뻗어 걷기, 그다음에 엉덩이 차면서 걷는 것들하고 각각의 운동들은 지금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가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집에서 하면 쿵쿵거리니까 엄마한테 혼나겠죠. 이거는 경골근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강이 뼈 바깥쪽에 보면 조금 근육이 있잖아요. 정강이 안쪽에는 뼈밖에 없는 거고 이 바깥쪽에 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앞꿈치 걷기, 우리 층간소음 방지 걷기죠. 저런 것들은 우리 종아리 근육을 갖다 강화시킬 때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꿈치 걷기보다는 뒤꿈치 걷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 개다리처럼 보면은 우리 공 선생님이 옆으로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저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 엉덩이 외전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 이 낙상 예방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왼쪽에 보시면 다리 뻗어 걷기. 저거는 뭐냐면 우리 약간 인민군 걸음, 뭐 소련군 걸음,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 인민군들이 저렇게 사열하고 그럴 때 저렇게 걷죠. 저거는 어떨 때 유리하냐면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걷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엉덩이 차면서 걷는, 엉덩이는 마치 찰 것처럼 저렇게 걷는 운동은 햄스트링은 강화시키면서 앞에 대퇴사두근은 스트레칭을 하는 저런 운동이라서 이 5가지 운동을 간단하게 우리 공경식 선생님하고 배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질문 들어오는 대로 질문이 조금 적으면은 운동을 조금 더 많이 배우고요. 질문이 조금 있으면은 운동을 좀 짧게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한번 배워볼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네. 처음서부터 5가지 운동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서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기 일병원 공경식입니다. 우리 저번 달에 바르게 걷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걷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PPT에 5가지 동작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동작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꿈치 걷기인데요. 우리가 바르게 그냥 걸어가는 자세에서 앞꿈치를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조금 더 돌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뒤꿈치가 그럼 땅에 닿겠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네. 쉽지 않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보폭을 넓게 가려하다 보면은 충격량이 커져요. 그리고 몸도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5cm씩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짧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거? 너무 크게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충격이 과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발목을 들어주시고요. 기차처럼 할까요? 네, 몸은 또 저번처럼 몸은 바르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팔은 가볍게 옆으로 놔둬놓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네. 이게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공 선생님 잘하는데 저는 네. 중심 잡기가 쉽지 않고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굉장히 이 뒤에가 쫙 펴지면서 스트레칭도 되면서 이쪽에 아까 정경골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꽝 때리면 아프잖아요 뼈니까. 근데 여기 바깥쪽에 근육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요 근육이 생각보다 어른들이 약해요.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이 되셨을 때 어른들은 이거 중심 잘 못 잡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만약에 집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 벽을 잡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은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도 무슨 이렇게 그 도로에 보면 이렇게 저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칸막이나 아니면 그 가드레일 레일. 뭐라 그래요? 네. 뭐 레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레일을 잡으면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잡은 상태에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리를 쓸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발목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 자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낙상에도 예방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운동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운동은 이제 반대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걷는 운동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이렇게 막 기울면 안 되고 최대한 바르게 선 상태에서 앞꿈치로 우리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뭐 집에 가면은 집사람 밑에 집 뭐라 그래? 뒤꿈치 들고 다녀. 그 소리 많이 해가지고 또 등치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혹시 뭐 이 자세만 똑바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우리 뒤꿈치 걷기처럼 너무 크게 걷다 보면 중심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하고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냐? 그냥 엄지발가락 힘을 안 주면 많은 분들이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잘 누른다 생각하고 그대로 우리 위로 이렇게 걸어가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보폭을 짧게 하는 거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안전성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줘야지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나머지 발가락 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발을 신으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엄지발가락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 발가락 있잖아요. 두 번째 발가락의 중간 부위에다 힘이 실리는 것들이 가장 정상적인 보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주면 그 엄지발가락 주위로 그 힘이 분산돼서 굉장히 요거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걷더라도 이 엄지발가락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걷는 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뻣뻣하게 걷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가 맞나요? 뭐 두 개 다 뭐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부드럽게 걷는 거를 더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딱딱하다 보면은 그만큼 충격량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 충격을 조금 받아주면서 뒤쪽 근육이 살짝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걷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트레칭의 목적이면 이렇게 걷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 근력이나 중심 잡기, 균형 잡기 이런 것들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운동은 우리 옆으로 걷기 운동인데요. 우리 옆으로 다리를 벌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인 뭐 중둔근, 아니 고관절의 외전근 등이 있는데 이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자, 그냥 바르게 선 상태에서 최대한 또 똑같이 몸을 바르게 세우고 그대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했던 거네, 이게 애기 때. 네, 맞아요. 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놀 때 뭐 옆으로 몇 발 가고 뭐 그런 그 운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선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몸이 이렇게 숙여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우리 고관절 옆의 근육보다는 앞쪽에 어떤
운동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바르게 선 상태에서 다리가 내 몸 옆에 그대로 옆 라인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 상태에서 그대로 한 줄이 있다 생각하고 그 줄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주시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큰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해보니까요. 이게 자기 느낌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러면 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약간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지 옆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걸어가신다 하면은 아마 그게 나 옆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폭을 좀 넓게 하면 강도는 세지는데 위험성은 증가되고 보폭을 좀 작게 하면은 강도가 약해지긴 하지만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는 아주 힘들지는 않아서요. 좀 많이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이렇게 외전근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 외전근은 여기에도 달라붙어 있지만 이 장경대라고 해서 얘네들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달라붙게 돼요. 장경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와서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레이버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동자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가끔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장경대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겸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외전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운동은 우리가 다리 뻗어서 걸어가는 운동인데요. 아까 운동보다는 조금 더 동적이고 다이나믹한데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선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리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뻗은 상태, 그러니까 무릎이 펴진 상태죠. 펴진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걸어가 주는 거죠. 아, 뭐 북한군들 걷듯이 이렇게 네. 북한군들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 국군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걷는데 뭐 이렇게 저쪽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면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약간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걷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자체는 늘어나게 되고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하게 되면서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 선생님 여기서부터 한번 좋은 자세를 한번 좀 보여줘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릎은 가볍게 편 상태에서 똑같이 몸이 항상 이렇게 숙여지거나 너무 누워버리면 안 된 우리 수직선상 맞춰놓고요.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폭이 너무 넓어버리면 우리는 충격량도 크고 몸도 수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리를 뻗었다가 5cm씩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게 생각보다 힘들죠. 네, 힘드네요.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그 제자리에서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높이도 지금 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젊고 운동을 잘하고 부드러우니까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보면 한 30도, 40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보면 다리를 펴고 이렇게 걷기 때문에 충격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격이. 그래서 조금 운동화도 조금 편한 거 신으시고 좀 이렇게 쿠션도 좀 있고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중심 잘 잡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무릎을 과도하게 편다는 느낌보다 가볍게 허벅지에 힘을 준다고 생각해야 어떤 저 무릎에 부하가 조금 덜 걸리는 느낌이 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릎을 이렇게 세게 편다 하면 과도하게 뒤로 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지금 무릎 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관절, 이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하고 햄스트링 근육을 하는데 결국은 이 고관절의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앞으로 강하게 이 허벅지 근육을 해주고 뒤에 있는 고관절을 늘려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 무릎을 갖고 하는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고관절을 맞습니다. 접는다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발목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우리 종아리 근육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네. 최대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러면 더 땡기는구나. 네, 그러면 정경 골근 운동과 합적 허벅지 근육
운동, 오케이. 뒤쪽에서 늘어나는 운동도 되겠죠. 아주 좋은 거 같으네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운동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마지막 운동은 이번엔 반대로 앞쪽 허벅지 근육을 늘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똑같이 바르게 선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뒤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차다 보면은 무릎이 또 아플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오. 조금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네. 햄스트링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러면 공 선생님하고 저랑 이제 연구소에서 같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맞추고 오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제가 대부분 처음 해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그 만약에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벽을 붙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벽을 붙잡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앞으로 차면서 걸을 때는 발목을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더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반대로 이렇게 뒤로 차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나요? 뭐 두 개 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올려도 괜찮고요. 발목을 또 이렇게 해서 올려도 뭐 무방한데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하면 되겠다. 네. 그 전진혜 선생님이 이거 청바지 아니라 면바지입니다. 그리고 안 맞춘 거 어차피 티 나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써놨는데 안 맞춘 거 맞습니다. 티 많이 나나요? 하여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그러면 여기서 길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은 최대한 앞으로 오지 않고 내 몸 옆에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차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 원래 정상적인 건 이렇게 무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걷는 거는 이렇게 뒤로 네,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무릎이 많이 앞쪽으로 가면 뭐 앞쪽 근육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또 햄스트링도 앞쪽 근육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은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정도 지금 배웠는데요. 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앞꿈치 들고 걷는 운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 들고 걷는 운동을 배웠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개다리처럼 하는 운동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펴고 앞으로 차면서 걷는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구부리는 걸 배웠잖아요. 오늘 배운 5가지 운동은요, 2가지의 목적이 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균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한 가지는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걷는 운동들은 근력의 강화나 아니면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된다면, 이 5가지 운동은 근력이 강화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근육의 스트레칭이 같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 5가지를 우리 공 선생님이 정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 선생님 저 유튜브를 잘 보고 나중에도 따라 하시면은 상당한 스트레칭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5가지 운동은 심심하니까 한 가지만 계속 하시지 마시고 5가지를 섞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걷는 운동에다 포함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땀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40분 다 돼가가지고요. 우리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드릴까요? 아까 맨발 걷기 얘기할 때, 뒤꿈치 착지, 앞꿈치 착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뒤꿈치로 가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간 부위가 닿게 되고 지금 제 왼발을 보시면은 이렇게 발이 뛰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얘는 또 뒤꿈치가 닿고 중간 부위가 닿고 또 오른발 보시면 중간 부위에서 앞꿈치가 들으면서 이렇게 추진력으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맨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다가는 충격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발바닥 전체로 이렇게 걷는다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그거가 다 잘 되시는 분들은 앞꿈치부터 거꾸로 해요. 우리 문워크라고 그러나? 이렇게 네. 발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닿고 뒤에가 닿고 다시 앞에 닿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앞에가 닿고 중간이 닿고 다시 앞에가 닿고 중간이 닿고 앞에가 닿고 중간이 되고, 이 보행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아침마다 7,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 보호대를 하고 걷는 게 좋을까요? 안 하고 걷는 게 좋을까요? 자, 무릎 보호대는 이 어느 정도를 보호를 하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나 부하를 분산시킨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대 수술, 예를 들어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한다, 무슨 내측인대를 한다, 외측인대를 한다, 뭐 후방십자인대를 한다 그럴 때 인대 수술한 다음에 보조기를 착용을 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두 가지 때문에 착용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줄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라도 차고 있으면 나쁜 짓 안 하니까,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하니까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서요. 그래서 무릎으로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정상 무릎에서는 이런 보호대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그날 너무너무 아픈 날이라서 그날은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날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릎으로 어느 정도 부하는 가야지 운동이 되면서 근력이 강화가 되는데, 그 근력이 강화되는 거를 약화를 시켜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은 보호대를 하는 거를 찬성을 하지만, 장기간 운동을 할 때 보호대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40대 초 여성인데 좀 무겁게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3년 차인데 아픈 곳은 없습니다. 쭉 운동할 생각인데 어떤 증상은 없지만 나이 들었을 때 관절염이나 무릎이 걱정되면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자, 이게 그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 상당히 진행이 된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부위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 소위 말해서 도가니, 물렁뼈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젊으신 분들은 한 1, 2년, 2년 정도에 한 번,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찍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이렇게 40대 초분의 여성분인데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재밌는 걸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디빌더들처럼 이렇게 육체미 선수처럼 근육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해변가 가서 내가 근육 좀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50이 넘고 이러신 분들은 기능적으로 얼마나 잘 쓰는 근육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할 때, 물론 시간이 바쁘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짐이나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들이 좋지만, 저는 거기다 꼭 플러스 시키는 게 항상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가, 수영도 물에서 위치가 움직이잖아요. 걷는 운동도 위치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을 꼭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6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고, 시간이 남아서 나는
실내 자전거를 더 타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뭐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안이 주가 되고 바깥이 부가 되는 것보다는요. 바깥에서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이 주가 되고 안에서 하는 것이 부가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 1-2년에 한 번씩만 엑스레이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2년에 한 번씩 MRI까지 또 찍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 찍으셔도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저는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이 더 아파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땅의 폭신폭신함도 맞아야 되는 거고 내가 걷는 맨발 걷기를 잘하는 걸음 방법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프시면 안 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집에서도 푹신한 실내화를 신어야 발바닥이 덜 아파서 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지금 선생님 오영도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것들이 맞는 거고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리퍼 같은 것들 좀 쿠션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발 뒤꿈치는 우리가 계란판이 있잖아요. 계란판이 우리 계란들을 충격을 흡수하게 돼서 그 계란이 안 깨지는 것처럼 그런 계란판들을 쌓아놓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계란판들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 계란판이 얇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맨발 걷기가 적절한 운동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담비 선생님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무릎의 바깥쪽에 멍이 드는데 운동 시간 강도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왜 멍이 들까요? 멍은 제가 잘 모르겠네. 보면은 하체 운동을 하는데 멍이 든다는 거는 멍든다는 표현이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소위 말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일정 정도에.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거는 미세혈관이 터지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멍드는 기전은 좀 다른 기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항혈전제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은 피가 잘 안 굳게 만드는 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쉽게 작은 외상을 받아도 이렇게 피가 날 수는 있어서 멍드는 거는 좀 반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은 바깥쪽이 멍이 든다는 얘기는 바깥쪽이 아프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운동 같은 거나 노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이 외전근이 내려오는 장경대 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걔들이 요 무릎의 바깥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무리가 가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장경대 증후군 별칭으로 노동자 증후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거기가 아픈 경우에는 조금 쉬시는 거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염제 같은 거를 해서 염증 반응을 갖다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때는 잠깐 운동을 조금 줄이시거나 스트레칭 정도로 하시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통증이 감소되게 되면 다시 운동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맞지 장경대 증후군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나는 운동 안 해. 이거는 틀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영식 선생님이 걷는 여러 가지 5가지 운동을 했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수고하신 공영식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7월 넷째 주인 제가 갖고 있구나. 슬라이드를 다음 거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7번째 시간으로 다음 7월 말쯤 되면은 장마철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마철, 다리가 가벼워지는 스트레칭이라는 제목으로 7월 28일 날 오후 4시에 여러분들하고 또 찾아뵙고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내에 있는 경우들, 물론 제가 항상 쇼핑몰이나 지하주차장 걸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공경식 선생님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